카핫! 요번에 해볼 거는 이제 1월 8일 날 이제 마듀에 적용이 되는 금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역시 오프라인 때처럼 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이 컨텐츠를 좀 도와주실 분들을 두 분 모셨는데, 한 분은 이제 쿠마님,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이제 리본노님,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잘 부탁드립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네. 나 쿠마님부터 이제 자기소개를 한번 진행해 주시겠어요? 뭐 카치아 방송에서 올킬 2번 해 봤고, 그리고 요즘에는 검투수로만 원길로 가고 있는 쿠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친숙할 텐데, 이제 리본누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다시 좀 진행해 주세요. 올킬 매치랑 카치아 콜로세움 해설을 맡고 있고 어 운영진이기도 하고 주로 오프라인에서 티아라멘츠랑 멜리스 하고 있는 리본누라고 합니다. 네, 두 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저번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방식이긴 한데, 역순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금제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자, 뭐 서두가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제한이 되는 카드, 매수 제한이 해제되는 카드죠. 이제 무제한으로 풀렸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헤비메탈 포즈 엘렉트럼. 자, 이 카드 이제 펜듈럼을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상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카드거든요. 근데 과연 이맘때에 갑자기 무제한으로 풀린 이유가 무엇일지, 자, 한번 이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마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요즘 펜들럼 덱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아요. 네네. 펜들럼을 이용한다 해도 이제 가장 최근이라 해 봐야 룽화. 음. 룽화도 이제 이 엘렉트럼을 쓰지도 않다 보니까, 음. 얘는 지금 어느 정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풀어줘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 느낌으로 이제 풀어준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곧 있으면 또 도레미 지원도 나오기도 하고, 원래 쓰고 있던 마술사 패왕덱 그쪽에서도 많이도 쓰다 보니까 음. 뭐 그쪽에 힘이 더 강해질 거긴 한데, 그렇게까지 뭐 크게 세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음. 혹시 그 많이 강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이번에 들어오는 야미도 마찬가지고, 음. 펜들럼 자체가 원래 어렵다 보니까 음. 이 카드 쓰는 전개법 자체가 많이 힘들거든요, 사람들한테. 음. 그래서 고수들 사이에서도 고수들만 쓰는 느낌의 그런 덱류예요. 음. 저도 원래 한때 펜들럼 덱을 한번 해본 적은 있었는데, 음. 그때도 엘리테럼 쓰는 루트가 너무 헷갈려 가지고 그냥 때려쳤습니다. 그런 그 네네. 정도로 이게 덱 난이도가 되게 빡세다 보니까 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본노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앞에서 헤비메탈 포즈 엘렉트럼의 좀 고질적인 단점이라고 해야 되는 특성을 좀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카드 일단 이 카드를 놓고 보면은 이 헤비메탈 포즈 엘렉트럼이 그러면 왜 제한을 갖느냐의 시절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좀 머나먼 옛날이긴 합니다만 펜듈럼 덱이 티어를 섞어난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EMEM 이후에 아스트로그래프 매지션 뭐 뚝딱뚝딱 해서, 그때는 아스트로그래프 매지션도 무제한이었고 펜듈럼 자체에 좀 자체의 체급이 강했기 때문에 이 카드도 제한이고, 그 아스트로그래프 매지션이랑 헤비메탈 포즈 엘렉트럼 콤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타 나이 타라 사이좋게 제한을 받게 되었는데, 이게 유이왕이 이제 11기 후반기부터 갑작스럽게 좀 파워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게 그것도 파워 인플레이션이 찔끔찔끔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속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마스터 듀얼로 생각을 해 보면은
그때 아마 카차 해설께서는 마스터 듀얼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티아라멘츠 발매가 있었죠. 그쵸.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직후에 나온 게 크샤트리라 뭐 비스테드 그다음에 뭐 12기 들어오면서 도미나스 임펄스 이런 패트랩도 있고 데몬 스미스도 있고 음. 이런 게 들어오고 이제 좀 있으면 야미, 드래곤 테일, K9 다 상륙을 하죠. 음. 이렇게 보면은 펜듈럼 카드에 대한 기존적인 그러면은 얘네가 제재를 먹어서 계속해서 파워가 밀리는 와중에도 일단 뭐 금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뭐 아까 설명에서 빠진 게 있는데 그 12기 쪽에는 이제 스네이크 아이라는 또 엄청 굵직한 덱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스네이크 아이 특성상 스네이크 아이 플랑베르즈 드래곤이나 뭐 댐드 드래곤 이런 카드가 발매가 되면서 그냥 펜듈럼을 저격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1 번, 5번 칸에 상대의 뭐 몬스터를 박아 놓는다. 이렇게 하면은 펜듈럼 기믹을 아예 싹 정지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가 자의적으로 파괴를 하려면은 그 펜듈럼 파괴의 효과를 지닌 그러니까 내 다른 뭐 펜듈럼 존이나 아니면 그런 걸 건드려야 되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카드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특히나 뭐 펜듈럼 카드를 깨야 되기 때문에 뭐 지속 마법 함정으로 취급해서 그쪽으로 간 카드는 건드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음. 태풍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는. 음.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냥 환경 탑 티어권 덱이 펜듈럼을 그냥 찍어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나왔기 때문에 펜듈럼은 그냥 환경에서 좀 많이 모습을 감췄었습니다. 그래도 마스터 듀얼 기준에서는 아마 2024년 9 월? 12월 전 아마 9월 듀얼리스트 컵 아마 월드 챔피언십이 겹쳐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엘렉트람의 활약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있었어요. 초중 용검사라든지. 초중 음. 용검사는 이제 뭐 아폴로사도 살아 있고 그 뭐냐 마법 쪽의 마을도 살아 있고 해서 승리 플랜이 좀 확실히 좀 명확한 승리 플랜이 존재하던 덱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특유의 엄청 폭발적인 전개력으로 상대가 뚫을 수 없는 필드를 만들겠다. 뭐 싱귤레리티, 링크 몬스터, 범용 링크 몬스터를 딱 한 다음에 이수마수 수비 표시 이렇게 고점 챙기면은 이거는 사실 뚫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펜듈럼 덱이 생존을 해 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초중 용검사 형태의 극전개덱조차도 당시 환경에서 그렇게 좀 아주 높은 성과까지는 내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펜듈럼 덱에 아주 유효한 좀 완전 밀어주기식의 지원을 주는 게 아니면 '이거는 제재 완화를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코나미 내부에서 그렇게 평가를 내렸고 일단 먼저 그래서 완화가 된 게 아스트로라이프 매지션이 제한에서 바로 무제한으로 풀렸었어요. 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듈럼 덱 특히 이 뭐 엘렉트럼, 아스트로라이프 매지션 나와서 뭐 개체수 복사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게 많이 막혔기 때문에 뭐 전개 결과물로 내놓는 뭐 이수마수 바구스카도 금지를 갖고 소명의 신궁 아폴로사도 금지를 갖고 그다음에 마법 쪽의 마을도 금지를 갖죠. 네. 그렇게 보면은 승리 플랜의 고점도 많이 낮아졌고 안정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길도 사라졌고 특히나 환경에서 유효하게 작용하는 뭐 드롤로크 머드 그다음에 좀 채용률은 낮았지만 원시 생명체 니비루에 대한 그 면역력이 아주 낮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인 제재 완화로 그래도 이 덱의 숨통을 더 트여 놔야 환경에 좀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겠다 싶어서 헤비메탈 포자 일렉트럼을 무제한으로 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3 기의 OCG 카드가 들어오는 마스터 듀얼 카드 풀에서 헤비메탈 포자 일렉트럼이 한 장에서 3장 됐다고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좀 많이 낮은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미가 없는 수준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렉트럼이라는 카드가
펜듈럼 그냥 시작과 끝 그 자체 카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펜듈럼 파괴된 그 카드를 서치해 오는 헤비 메탈 부자 엘렉트럼 효과가 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음. 한 턴에 한 번이거든요. 그럼 카드명 제약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든 한번 뭐 재회를 갔다 오든 묘지에서 살리든 돌리고 다시 소환하든 그런 식으로 다시 나와서 파괴의 기믹을 다시 굴리면은 내 패로 펜듈럼 카드를 어드밴티지를 다시 챙겨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단 말이죠. 음.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기존에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했냐 하면 펜듈럼 카드 2개로 헤비 메탈 포자 엘렉트럼 그다음에 이제 뭐 엘렉트럼 플러스 몬스터 하나로 화염의 구위를 세울죠. 화염의 그쵸. 구위를 세워서 헤비 메탈 포자 엘렉트럼을 살리고 엘렉트럼으로 구위를 깨서 이미 파괴가 됐었던 그 펜듈럼 카드를 서치해 오는 식으로 이런 음. 식으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좀 사실 좀 엑스트라 덱에 지금 15장밖에 없는 환경에서 특히 좀 펜듈럼 같은 덱은 엑스트라 덱이 좀 거의 많은 카드가 고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좀 이 카요메 구위를 위해서 좀 뭐 매수 조절을 해야 되는 카드가 딱히 없을 정도로 하요메 구위 쓰는 게 좀 개득이었어요. 얘가 필드에 남겨 두면은 만약에 하요메 구위에 뭐 벨러 포용을 맞는다든지 좀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긴 하겠지만 음. 임펄스를 맞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 하요메 구위가 필드에 나오면 그냥 정지거든요. 펜듈럼 기믹 화염 몬스터를 뽑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음. 암브로를 채용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든데 특히나 초중 용검사마저도 지금 환경에서 모습을 감춘 이후로는 그런 전개를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엘렉트럼을 쓰는 게 쪼끔 그냥 눈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용을 하는 카드였는데 엘렉트럼이 이제 복수매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엘렉트럼 쓰고 또 이제 2장째 엘렉트럼을 내든 뭐 3장째 엘렉트럼을 내든 그런 식으로 파괴 기믹 펜듈럼 카드를 서치해 오는 식으로 굴리고 그거를 또 링크 소재로 바꿔 먹어서 이미 역할을 다한 엘렉트럼을 범용 링크로 바꾸단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개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면에서는 펜듈럼 쪽에서는 좀 전개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그 제재 완화를 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음. 확실히 이 카드 하나만으로도 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저는 이제 올킬 매치 가치아 콜로세움 두 개를 이제 해설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저희 매치에서 이제 펜듈럼을 하시는 분이 과거에는 그래도 한 3-4 명이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아폴로사 금지를 먹고 뭐 하고 하면서 대부분이 이탈을 하고 이제 남은 분이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음음. 그게 아마 베르님일 겁니다. 베르님이 펜듈럼 덱을 좀 많이 쓰셨었고 음음. 같은 팀이셨다 보니까 이제 비욘펜까지 이어지는 그 루트를 많이 이용하셔 가지고 음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엘렉트럼에 포션 먹었을 때 전기가 멈추는 경우가 좀 많았어. 그쵸. 이게 정말 아까 이제 리본노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어떻게 보면은 드롤로크 버드 아니면 이제 니비루라는 카드에 대한 케어가 이제 펜듈럼 쪽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 이제 전개가 막혀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 요즘 카드들은 그걸 막고도 전개하는 경우가 꽤나 이제 좀 많은 편인데 여기에는 아예 면역 자체가 없다는 점이 사실 거기에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는 봐야겠지만 저도 굉장히 막 이게 풀렸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폭발적으로 지금 메타를 갑자기 뒤집을 만큼의 그런 지원은 아니라고 보고 약간 간보기식으로 지원을 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매치는 따로 금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탠다드 금제 말고도 별도로 저희 매치를 위한 금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상황에 따라 뭐 매수를 좀 조절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아 쪼끔만 더 설명을 하자면 네네네. 엘렉트럼 자체가 좀 엘렉트럼을 포함한 이 대각선 이 링크 몬스터가 좀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그쵸. 뭐 프레데터 플랜트 베르테 아나콘다라든가 음. 스프라이트 엘프라든가 그런 카드가 있는 얘네가 다 뭐 OCG에서 OCG도 그렇고 마스터 듀얼도 그렇고 제한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음. 뭐 아나콘다는 아직 제한이죠. 그쵸. 그래서 엘렉트럼도 원래는 펜듈럼 덱이 워낙 강했을 때는 '얘도 금지를 가는 게 아닌가?' 왜냐면 그 링크 브레인즈라고 하는 팩이 있었거든요, 오프라인에. 음. 거기서 이제 아나콘다랑 뭐 엘렉트럼이든 이런 범용 링크 몬스터들이 수록이 돼 있었는데 그 음. 친구들이 싹 다 금지를 갔단 말입니다. 음. 뭐 하리파이버도 있고. 근데 음. 엘렉트럼은 결국엔 펜듈럼 덱이라는 펜듈럼 덱에서만 쓸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결국에 금지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마스터 듀얼도 이는 동일하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나콘다 같은 경우는 음. 아마 24 년도 월드 챔피언십에서 그러니까 마스터 듀얼 부문에서 순성 같은 덱에서 이제 남아 있는 개체 수를 아나콘다로 바꿔 먹어서 진염용 알비온, 상대 필드에 조겐을 던져주는 식 이런 식으로 필드락을 좀 걸어주는 그런 악용 사례가 좀 다분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나콘다는 아나콘다를 풀어 놓아서 저렇게 쓰는 걸 보면 '엘렉트럼을 굳이 추가적으로 제재를 먹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그때 잠깐이나마 했었었는데 음. 그걸 보고 코나미는 그냥 아나콘다가 그 정도가 아마 허용 범위 내의 활용법이라면 엘렉트럼은 나중에 제한을 넘어서 이제 준제한이든 무제한이든 풀릴 가능성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이 카드는 그 악용의 소지도 없고 뭐 용병 활용의 소지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펜듈럼이라는 그 불편한 기믹 카드를 꽉꽉 넣고 굴려야 하는데 음. 이 펜듈럼 카드가 용병으로 투입되는 사례도 없을 뿐더러 기존 펜듈럼 덱에서도 이 카드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많이 갈릴 정도로 이 카드에 좀 의존이 많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얘가 통과가 안 되면은 '게임이 좀 많이 힘들다.' 그러면 뭐 '2 장까지는 한번 풀어줘 볼까?' 이런 식으로 좀 설계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음. 저는 이 정도 그냥 좀 과감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준제한을 거치지 않고 무제한을 풀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건 이건 코나미가 확실히 옳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오.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그러면 아직은 좀 있다. 그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무의미도 아니고 오히려 좀 의미 있는 걸 수도 있는. 그쵸. 음. 그 사이 어딘가. 자, 이후에 그러면 도레미 코드가 네네. 나오게 그것도 생각하면 풀어서 나쁠 거 없다. 도레미 그쵸. 코드도 팔아야 되니까. 그 매출하고 말은 그냥 네. 돈 관계없는. 때문이다. 돈 그쵸. 때문도 있고 음. 성능 70 돈 30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덱 중에서 해봐야 그 지금 마법사족밖에 거의 없으니까 지금 좀 뭐 패왕마술사, 환주 이런 환주도 사실 잘 쓰거든요. 환주도 마찬가지고 패왕 하고. 환주. 패왕 환주 같은 덱이 아닌 이상. 음. 엘렉트럼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이 쓰는 덱도 없어요. DDD 자체에서도 아예 못 쓰고 음. 뭐 진짜 잘 써봐야 그 마계 극단? 그 정도? 음. 마계 극단에서도 잘 안 쓸 것 같긴 한데 해볼 때. 마객단에서 안 나면 그냥 네. 자, 해봐야 그 정도일 겁니다. 음. 그래서 쓰는 테마가 한정적이라 뭐 이거 풀어도 뭐 크게 지장 없을 것 같다는 쿠마님의 이제 얘기까지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제한인데 바로 여기 요번에는 따로 준제한 카드는 없고
바로 제안으로 넘어가는데요. 요것도 뭐 이야기해 볼 게 있다면은 해볼 수 있겠지만은 뭐 일단 있는 것부터 소화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 쪽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섬도기 호넷비트부터 시작을 해 볼까요? 일단은 제안을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낀 점은 음음. 판치는 지금 현재 판치는 놈과 이제 곧 판칠 놈을 죽이겠다는 마인드가 너무 그득그득해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쿠마님 해설 부탁드립니다. 해설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멜리스 이쪽 친구는 뭐 유명하죠. 음. B티어 그 오프에서도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고 지금 마듀 자체에서도 금지까지 나온 테마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마 야미가 나오면서 더 좀 밸런스를 조절해 보려고 제안을 만든 것 제안을 만든 것 같아요. 음. 이게 제가 덱을 가지고는 있기는 한데 음. 이번에 또 제안을 먹는다고 해서 저 힘이 그렇게까지 또 약해질 건 아닐 것 같아 가지고 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음 혹시 뭘까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치면은 제외 관련 카드가 수두룩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황금계도 있고 뭐 이번에 같이 제한이 되긴 하지만 어둠의 유혹도 있고 제가 쓰는 카드 중에서도 이제 덱에서 제외하는 카드가 좀 몇 개가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제외되면 효과 발동, 제외되면 효과 발동 이 기믹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이제 지명제도 안 받고 힘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화이트 레빗 한 장으로 제한받는 거? 이거는 막히면 아프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크게 억제가 되지는 않아 보여요.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앞선 제재도 그렇고 활약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레빗을 제한한다고 해서 멜리스의 출력 자체가 막 엄청 약해질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네.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 음. 제가 예를 들어서 비스테드랑 같이 쓰는 덱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비스테드 자체도 이제 서치 관련된 게 많다 보니까 이거 같이 이용하면은 무조건 기믹이 바로 이어서 이어지다 보니까 음.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음.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느껴져요. 다른 분은 리본자님이 어떻게 느낄지는 혹시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바로 이제 리본 누님의 설명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전 멜리스가 마스터 듀얼에서 걸어온 길을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네. 일단 마스터 듀얼에 멜리스가 출시가 되고 12기 뭐 12기 랜덤 아무튼 그 최종 보스라고 봐야 될까요? 2025년을 좀 강타를 한 덱 중에 하나였죠. 멜리스와 라이제올 이렇게 좀 0티어권 덱이 양분이 되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쵸. 그 메타 그대로 월드 챔피언십에 그 게임이 진행이 됐고 와 이 멜리스가 월드 챔피언십 마스터 듀얼 부문에서 어떤 성과를 보였느냐. 총 전적 148 게임 82 승 66 패. 승률 55% 입니다. 55.41%. 최고 승률 덱이었고 그러니까 전체 종합 전체적인 그 게임 수까지 고려를 했을 때 최고의 덱이었고 미러전 제외 승률이 59.3%입니다. 그럼 사실상 60% 아닙니까? 그쵸.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된다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어 이런 덱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아마 2023년 티아라멘츠랑 견주올 만한 성과가 아닌가. 특히 이 덱의 강점이 무엇이냐? 드로우 패트랩 계열의 좀 면역력이 강하다는 착지라고 하면 뭐 레드랜섬으로 미러 세트 엔드 이런 쪽도 되고 내 스페에 드롤로크 버드가 있다. 상대한테 카드 하나 줘서 뭐 링크 디코더를
소환을 해서 한 장 들어준 다음에 드롤로크 번들을 던지든 아니면은 좀 더 내가 고점을 보고 싶다 하면은 레드랜섬으로 뭐지? 그 멜리스 인 언더그라운드 서치하고 드롤로크 버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상대 드로우 패트랩을 차단을 하고 내 전개에 이어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쵸. 특히나 자기는 드롤로크 버드를 잘 맞지 않는 덱 타입이기 때문에 어 그 드롤로크 버드 채용에서 좀 자유로웠다는 점 그리고 뭐 라이즈올 때문에 그러니까 라이즈올의 존재로 쪼끔 더 간접적인 그 수혜를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0 티어권 멜리스와 라이제오를 완전히 멈추기 위해선 음 라이제올 같은 경우에는 돌파 카드를 채용을 해야 되고 멜리스 같은 경우에는 패트랩으로 상대 전개를 틀어 막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얘네한테 유효한 패트랩을 생각을 하면 라이제올은 드롤로크 버드 근데 멜리스는 드롤로크 버드를 안 맞아. 멜리스는 롱기누스, 아티팩트 롱기누스. 근데 라이제올은 롱기누스를 안 맞아. 이런 식으로 그냥 생뚱맞은 타입의 패트랩을 몇 수를 막 2 장을 넣고 3 장을 넣고 1 장을 넣고 하다가 '게임 뭐 같네.' 하고 접어버리는 사유도 많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튼 멜리스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 퍼포먼스가 비정상적이었다. 음. 지금까지 멜리스가 제재를 먹은 것도 생각을 해 보면 봉인대 황금계 제한, 멜리스 폰 레드네썸이 아니라 도마우스 제한, 멜리스 인 언더그라운드 제한, 멜리스 폰 최적화 제한 뭐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지속적인 견제에도 불구하고 1 티어권에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단 말이죠. 음음. 그래서 얘네를 멜리스는 이렇게 뭐 그냥 돌려깎기 식으로 제재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 저번 리미티드 레귤레이션에서 내려진 조치가 멜리스 퀸 레드랜섬 금지. 이거는 그쵸. 네. 덱의 생존을 그러니까 덱의 핵 최종형 몬스터를 잘 건드리지 않는 코나미 마스터 듀얼 코나미 금지식에서는 쪼끔 상정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아니 그러면 얘네가 이 정도의 결단을 내릴 정도면 네드랜섬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카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실제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코나미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레드랜섬 금지를 보냈구나.'라는 그 해석도 가능했었고요. 음. 근데 그 직후 펼쳐진 듀얼리스트 컵에서 멜리스가 금장권 그러니까 탑 10에 4 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레드랜섬 금지를 갔는데도 이런 퍼포먼스 이런 성적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만약에 와 그러니까 뭐 히어로로 좀 예시를 들려고 했는데 뭐 딱히 드는 게 없네.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해야 되니? 링크 몬스터 중에 좀 센 게 뭐 있죠? 크로스가이? 아무튼 그런 게 금지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히어로 어떻게 전개할 것 같아요? 그쵸. 벌써 한숨이 나오죠? 지금 이제 히어로 신지원 나오기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사실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기가 좀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히어로로 그런데도 따지면은 제가 볼 때는 에어맨 금지 같은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네 뭐 에어맨이나 얼라이브나 그런 쪽으로 건드린 거긴 한데 좀 이게 비교 안 됩니다. 레드랜섬이랑 그런 애들이랑 비교할 수준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카드 그 정도의 카드거든요. 레드랜섬이라는 카드가. 음. 근데 얘 갔는데도 특히나 마스터 듀얼은 메인 덱에 존재하는 멜리스 직접 제재랑 간접 제재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 왔는데도 레드랜섬이라는 최종요 엑스트라 덱 몬스터를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탑 10에 4 명이 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추가적인 제재를 해야 되고 이거는 엑스트라 덱보다는 메인 덱 쪽에서 몬스터 수를 줄여야 된다. 멜리스 몬스터를. 그래서 일단 그거의 첫 번째로 가장 후보군에 자주 올렸던 카드가 초동 카드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원핸드로는 사실 끔 '원핸드급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도마우스 다음 가는 전개 파츠인 멜리스 폰 화이트 레빗
이 카드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제한이 된다고 좀 타격이 크진 않아요. 근데 타격이 없는 수준도 아니란 말입니다. 음. 그래서 결국에 메인 덱에 존재하는 멜리스 몬스터의 수를 줄였다는 거. 그게 뭐 마치 헤어도 아니고 뭐 결국에 뭐 건드릴 게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화이트 레빗의 수를 준제한도 아니고 제한까지 확실히 내려버렸다는 거. 이거는 코나미 쪽에서도 이제는 멜리스가 티어 2, 티어 3, 2티어, 3티어 쪽으로 확실히 밀려나도록 의도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제재를 좀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참 지금 랜섬 금지고 도마우스 제한, 레빗 제한, 채셔캣 제한, 언더그라운드 제한 이렇게 되면서 멜리스는 유사 티아라멘트의 길을 걷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음. 그렇군요.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음 사실 요거는 어둠의 유혹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요것도 한번 묶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둠의 유혹 같은 경우 원래부터 근본 카드 중에 하나죠. 따지고 보면. 네네. 옛날부터 어둠 습성 관련 덱이면은 2장 드로우에 1장 제외만 해도 덱에서 2 장을 원하는 거를 가져올 수 있다는 트레이드인 같은 느낌인 거라서 음음.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제안 먹은 멜리스랑 같이 따지고 보면 제외 기믹도 되게 큰 덱들이 이런 어둠의 유혹 덱을 많이 써요. 음음. 어둠 습성 관련된 제외 카드 중에 또 뭐가 있냐. 이번에 사이킥 쪽 애들도 어둠 습성 좀 많거든요. 그쵸. 그래 가지고 얘네랑 같이 섞어서 좀 힘을 많이 떨어뜨리겠다는 느낌으로 느껴져요. 음. 제가 어둠의 유혹으로 힘이 들어갈 만한 애들이 어 트라이게이 트라이브레게이트 메르쿠리에 같은 애들. 음. 얘네들도 덱에서 이 카드가 제외됐을 경우 이제 날버스의 낙용 또는 그 카드에 쓰여진 몬스터 한 장을 덱에서 서치할 수 있는 효과다 보니까 음. 얘를 제외하고서 덱에서 낙인 융합 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 전개를 한다거나 하는 느낌으로서 음. 저는 잘 제안 먹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쿠마 님의 경우에는 이 어둠의 유혹이라는 카드가 멜리스를 좀 저격한 멜리스의 어떤 초동률을 낮추기 위한 그런 거이기도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간접적으로는 예. 낙인이나 트라이 브리게이드 쪽도 견제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다. 정확히는 낙인 카드 중에 메르쿠리에가 낙인 덱에서는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예요. 이 그쵸. 카드가 제외됐을 경우에 발동되는 효과라든가 이제 패했을 경우 상대의 퍼미션 효과가 되는 효과도 있다 보니까 음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하연숙 같은 경우는 비속성이라서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도 이제 어둠 속성도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 그런 거에서는 이제 좋은 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군요. 자 그러면 리본 누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 카드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미리 해 주셨 2 장을 코스트로 이 카드를 포함 2장 2대2 교환이긴 하거든요. 음음. 아무튼 어둠 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살짝 이 카드를 채용할 만한 조건이 살짝은 좀 버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성을 주로 쓰는 덱이 아니라면 이 카드를 살짝 쓰기엔 무리가 있죠. 특히나 이 제외를 한다는 것 때문에 제외랑 기믹이 잘 어우러져야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카드를 쓰는 덱이 충족이 되는 거죠, 조건이. 그쵸. 그래서 일단 멜리스의 발매 전에는 이 카드를 어떤 카드들이 썼느냐 하면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낙인, 메르쿠리의 제외도 있고
뭐 비극의 데스피안 제외도 있고 뭐 비스테드 이거 중복 뭐 살로니르 수장이 잡혔을 때 그러니까 내가 성공에 살로니르가 잡혔을 때 이거를 능동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면 어둠의 유혹으로 처리를 하면서 패의 부스팅을 땡겨오는 이런 식으로 상대 우라를 체크하던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쵸. 썬더 드래곤이 특히나 썬더 드래곤은 비스테드 발매 전까지 그러니까 비스테드가 능동적으로 묘지에 있는 썬더 드래곤을 제외해서 효과를 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카드 발매 전까지는 어둠의 유혹이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도 어둠의 유혹은 제재를 받았던 상태입니다. 이 카드를 좀 안 좋게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이 제외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음. 특히나 이 카드가 카드명 턴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의 유혹, 체인, 하루 우라라, 무효하고 두 번째 어둠의 유혹 발동하면은 엄 하고 그냥 상대 들어오는 거 봤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요 특성 이 카드명 턴제약이 없다는 거 1번. 그다음에 기껏해야 이 카드가 활약을 하는 게 티어권에서 썬더 드래곤이었던 거였는데 썬더 드래곤밖에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멜리스라는 테마가 발매가 되고 얘는 이제 제외가 되면 그냥 완전 미쳐버리는 거죠. 얘는 이제 제외가 되면은 뭐 라이프 째고 나와서 전개하고 또 제외되고 나가서 제외되고 나오고 제외되고 나오고 이러면은 말이 안 돼. 이 걷잡을 수 없이 게임이 터지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그 멜리스 쪽으로 멜리스가 너무 이 카드를 맛깔나게 활용을 하고 음음. 특히나 그러면 드로우 밸류라도 안 좋아야 되는데 멜리스라는 덱이 채용하는 패트랩 그러니까 뭐 유발이라든가 범용 패트랩 이런 거의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개를 못하는 상황에서도 어둠의 유혹으로 드로우를 땡겨와서 무한포영, 도미나스 임펄스, 드롤로크버드, 뭐 증식이지구 하루 우라라, 마루차미 후아로스 이런 카드들을 땡겨올 수 있다는 이것도 굉장히 무섭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음.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장 카드 면적이 없기 때문에 두 번 쓰면은 4장 드로우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덱의 순환을 빨리빨리 덱 압축도 할 수 있고 드로우 순환도 빨리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카드가 이제 멜리스라는 덱이 환경에 최상위권에 군림을 하면서 이 카드에 뭐 하루 우라라, 도미너스 퍼지 이런 식으로 상대 패트랩을 유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음음. 그거는 좀 굉장히 도박이긴 해요. 여기 아무것도 안 하고 어둠의 유혹 발동했는데 '아 이거 하루 우라라가 내 손에 있어도 쳐야 되나? 근데 안 쳤다가 도마우스 제외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쵸, 그쵸. 아니면 아니 상대가 패가 말렸는데 뭐 갑자기 뭐 멜리스를 땡겨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음음. 그래서 카드가 멜리스랑 이제 섞이면서 너무 강력한 멜리스 서포트 카드 됐다는 거. 그리고 멜리스 서포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멜리스의 기믹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멜리스의 패까지 좀 폭발적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거. 음. 여기서 전개를 시작을 위해서 어둠의 욕을 발동을 하던 착지를 위한 견제나 아니면은 전개 끝마치고 드로우 보충용으로 견제권 확보 이런 식으로 패를 패를 보충해 오기 때문에 카드를 결국에는 복수매를 허용을 해 줘서는 절대 안 된다. 이후에 낙인에 대한 좀 낙인 발매를 나중에 경계해서 미리 보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의 유혹이라는 카드 자체가. 음.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멜리스에 대한 직접 제재 화이트 래빗 제한 플러스 알파로 '아 이거 하나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겪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이거 화이트 래빗 제한 같다고 얘네가 과연 죽을까? 하나 더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안 보낸 카드 중에 뭐가 있지? 어둠의 유혹. 이거 황금계 제한, 어둠의 유혹 제한 이 정도면은 멜리스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카드의 제재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어둠의 유혹까지 제안을 보냈습니다. 뭐 어둠 속성 제외 썬더 드래곤이라든가 이런 덱 입장에서는 살짝 슬프겠지만 멜리스라는 덱이 워낙에
파급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이 카드가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군요.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역시나 멜리스 이제 매치를 진행하고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 이 멜리스가 등장했을 때 이제 상대편이 느끼는 어떤 부담감도 그렇고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도 아,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테마와 멜리스의 이런 구도인데 이러면은 아무래도 아, 멜리스 쪽이 유리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도하지 않게 아, 저거 못 막으면은 이제 이거 전개 막을 수 없을 텐데요라는 얘기가 좀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좀 결국에는 상대방도 그걸 막을 카드가 없을 때 그냥 바로 어떻게 보면 서렌을 해버리는 약간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확실하게 요번에 멜리스의 출력을 확 낮추겠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제 요거를 그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분은 티아라 멘츠화 시켰다. 티아라 멘츠가 너무 활약을 하니까 그때도 이제 거짐 올 제한 조치 그리고 막 금지 제한 조치로 저기 좀 티어를 많이 떨궜듯이 멜리스도 티아라 멘츠의 길을 걷게 만들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아, 그런 표현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멜리스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멜리스와 어둠의 유혹. 확실히 이 어둠의 유혹이란 카드는 멜리스를 간접적으로 좀 제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후에 지원받을 낙인을 견제하기 위한 걸로도 먼저 이제 선행해가지고 제한한다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의견이 그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크 디클레어러는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금지받은 카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섬도기 호네피트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쿠마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호네피트가 저도 처음에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제가 오프디어를 안 하다 보니까 음, 음, 어? 굳이? 호네피트를? 섬도기에서 그 정도 저게 세던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야미가 이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 야미에서 저 카드를 이용해서 원핸드가 가능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음, 그 뜻은 뭐냐? 이제 저 카드 한 장이면은 이번에 들어오는 티어 카드가 개판을 치고 다니겠구나. 음, 그것 때문에 미리 제재를 하려고 저거를 제안을 한 것 같고 음. 이게 좀 이어지기는 한데 아크 디클레어도 이번에 야미 들어오면서 같이 쓴다고는 하거든요. 네네. 호네피트는 제가 볼 때는 야미 한 장 그 한 테마 때문에 무조건 금지를 먹는 거예요. 아크 디클레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같이 쓰던 순성이라던가 뭐 라이제올 미츠루기 쪽에서 같이 쓰다 보니까 같이 제한을 먹은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얘가 멜리스처럼 판치지 않도록 좀 억제를 하려고 만든 경향이 있다라고 느껴져요. 음. 아, 그러니까 요 두 카드 모두 야미라는 카드가 어떻게 보면 이 1월 8일 금제가 적용되는 때에 같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쵸. 순전히 그 야미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카드가 견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오프에서 1티어를 완전히 0티어를 하고 있는 게 야미라고 했었고 음, 음, 근데 호리피트는 또 선도에서도 한 장밖에 잘 안 쓰는 카드가 왜 제한을 먹냐? 그러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음, 이게 어쩔 수 없이 호네피트는 같이 연행되는 느낌으로 이제 제한이 된 것 같아요. 네. 자체적인 섬도희 쪽의 출력이 아니라 야미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게 된 케이스다라는 네, 말씀까지. 그쵸. 네네. 그러면 자, 리본 누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남아 있는 카드가 전부 다 이제 야미 관련 제재란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묶어서 설명을 했었고, 저는 묶어서 설명할 대신에 약간 파트를 나눠서 설명을 할 거긴 하거든요. 네. 일단 호넷비트, 섬도기 호넷비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얘가 제한이었다가 무제한으로 풀리고 다시 제한으로 내려간 카드죠. 뭐 마스터 듀얼은 약간 이런 사례가 좀 많은데, 어둠의 유혹도 그렇고 음. 말씀드렸듯이 그런 카드도 있고 굉장히 희귀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거 보면 어 카드가 제재한 이유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미에서 이 카드를 소동으로 활용할 수 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 그러니까 인기지를 잡고 시작하던 호넷비트를 잡고 시작하던, 일단 호넷비트로 시작을 하는 건 맞습니다. 호넷비트를 시작을 해서 카갈이 호넷비트 회수, 다시 그 호넷비트로 소환. 그러면은 필드에 카갈이랑 토큰 이렇게 하나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음. 카갈이랑 섬도 토큰 이렇게 하나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그럼 얘네로 야미를 어떻게 접속을 하냐? 야미 몬스터들은 1링크 몬스터를 튜너 취급해서 그 싱크로 소환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음. 문제가 뭐냐? 캡시 야미웨이가 그냥 텍스트가 튜너 플러스 튜너 이외 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야미 몬스터를 그 제약을 걸어두지 않았단 말이죠. 음. 그러면 카가리가 1링크 대신에 1레벨 튜너로 작용을 하고, 섬도 토큰이 튜너 이외의 몬스터 1레벨이니까 이 두 개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2레벨 싱크로 소환이 캡시 야미웨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캡시 야미웨이는 싱크로 소환했을 때 이제 야미 몬스터 두 장을 서치하고 패 한 장 버리는 걸로 이제 직접적인 야미 그 테마로 이제 접속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 호넷비트를 활용한, 그러니까 인게이지 플러스 호넷비트를 활용한 섬도 야미 이 덱이 안정성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일반 소환권을 사용하지 않고 그 야미 테마에 접속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고질적인 단점 중에 하나였던, 야미 덱의 고질적인 단점 중 하나가, 그러니까 스프라이트처럼 테마 그 필드에 야수종 몬스터가 있어야만 그 뚝딱 패특수가 된단 말이죠. 음. 이거는 마슈마오 야미 발밑 전까지는 고질적인 단점으로 작용을 할 텐데, 아마 마슈마오 야미도 같이 발매를 할지는 한번 정확히 그 업데이트 이후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음. 그거를 일단 그거를 빼놓고 생각을 해도 섬도 파츠로 시작하는 야미의 전개 시작이 너무 강력하다. 이거는 좀 너무 생뚱맞은 섬도의 몬스터 두 개가 싱크로 소환. 갑자기 뭐 튜너도 없는데 싱크로 소환해서 야미 띵 나오네. 이거는 솔직히 아무튼 야미 카드가 잘못한 거긴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1링크 몬스터를 튜너로 취급을 합니까? 이게 솔직히 텍스트가 이상하잖아요. 음. 아무튼 아니 아무튼 이상하지만 이러려고 쓴 덱이니까, 이게 덱 기믹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그거를 너무 높은 확률로 너무 안정적으로 그 시동을 걸어줄 수 있게 하는 카드가 호넷비트라서. 그리고 호넷비트는 전통적으로 악용 사례가 훨씬 더 많은 카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넷비트가 제한 이전까지 제한이었었거든요, 무제한을 풀려나기 전에는. 음. 그래서 이 카드를 다시 수감해서 사실 뭐 민심이 흉흉해질 걱정도 없고, 특히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섬도위에서 이 카드를 한 장 채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게이지를 제재를 할 수도 없단 말이죠, 결국에는. 음. 그래서 호넷비트는 뭐 섬도위에 대한 그 타격도 없고, 대신에 야미의 초동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꼭 섬도 야미의 안정성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순수 야미 구축이나 뭐 데몬 스미스 야미 이런 쪽으로의 그 선택지를 좀 이렇게 "한번 먹어 봐." 이런 식으로 좀 권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호넷비트는 좀 용병으로서 야미의 초동 용병으로서 좀 활용되는 그 활약상이 너무 강하다. 안정성도 너무 높고
야미로 너무 쉽게 접촉을 하니 일반 성코드 심지어 안 쓰고 이거는 제재를 하는 게 맞다. 네, 음. 제한으로 내려가는 거는 확실히 타당한 제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크 디클레어 이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야미가 이 카드를 좀 아주 잘 소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턴에 내가 성공해서 전개를 해서 이 카드를 필드에 내놓고 결과물로 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여기서는 아마 언급을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안 드렸던 걸로 아는데 음. 야미 스네치라고 링크 몬스터가 있습니다. 1링크 몬스터가. 음. 이 카드가 이제 상대 턴에 싱크로 소환을 하게 해주는 카드거든요. 야미 음. 몬스터로. 음. 그러면은 상대 턴에 아크 디클레어러가 띵 하고 나오면 어 그 상태로 이제 포메이션도 나오고 이제 그 제외 어쩌고 제외 기믹도 그러니까 유사 차원의 틈이죠. 유사 차원의 틈 때문에 묘지로 보내지는 몬스터가 싹 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묘지를 활용해야 되는 덱이면 기믹 자체가 멈출 수도 있고 얘를 제거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 카드가 복수매를 허용을 해주는 게 사실 야미 입장에서 너무 강력한 결과물 마련이고 제외 그 유사 차원의 틈 효과던 뭐 몬스터 마법 함정 무효 파괴 퍼미션이던 이거는 좀 너무 강력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는 이 카드를 야미가 너무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뭐 무효 파괴이기 때문에 좀 1대1 교환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카드는 복수맨을 허용해서는 좀 위험하다. 만약에 여기 두 장의 아크 디클레어러가 세워져 있고 내가 묘지를 쓰는 덱인데 무한포용이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한포용 하나를 박아도 아크 디클레어가 한 남아 있단 말이죠. 음. 아니면 아크 디클레어러의 무효일계를 쳤는데 상대 턴에 내 턴에 상대가 싱크로 소환을 해서 두 장째 아크 디클레어가 띵 나오면은 저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 이 말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게임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다칠 수 있다. 음. 게임의 양상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게임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아크 디클레어러는 제한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 야미는 이 카드 한 장만으로도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의식 테마에서 이 카드를 좀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쵸. 뭐 디클레어러 디바이너든 뭐 천주의 사도든 그런 식으로 엑스트라 덱에서 아크 디클레어러 덤핑해서 의식 몬스터나 마법 카드 의식 마법 서치 이런 식으로 그 의식을 서포트하는 식으로 좀 의식 테마에서 이 카드를 요긴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음. 얘가 제한까지 가 버리면 사실 타격을 입는 건 뭐 순성이라든가 뭐 그런 덱에서 좀 타격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드라이트론이라든가. 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진짜 피해자는 의식 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미는 이 카드 한 장으로도 나는 얘 하나로도 게임할 수 있어 이런 식인데 의식 테마는 아니 가장 중요한 의식 서포트 카드가 무제한에서 제한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 이거는 무시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야미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이지만 사실 실질적 피해는 의식 덱들이 보게 되었다. 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음. 자,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정리를 해보자면 역시나 호넷비트의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제한이었다가 다시 무제한을 풀렸다가 이번에 다시 제한이 가는 카드로 악용이 많이 되는 카드. 실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호넷비트를 사용한 뭐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뭐 섬도 패골 막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나고요. 아니면 뭐 섬도 천배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굉장히 악용 사례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남겨놨던 카드를 요번에 야미가 오면서 잘랐다? 그 정도로 이번에 야미가 조금 견제를 좀 해야 되는 그 정도의 막강한 파워를 가진 카드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오프라인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그런 소식들을 듣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야 야미가 그 정도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매치 어떻게 밸런스를 조절을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의식 테마로는 이제 순성을 다루고 있는데 혹시 이 아크 디클레어러가 한 장이냐 복수매냐의 차이는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갑자기 제한이 갔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순성 카드의 파워를 끌어낼 것이냐, 이거 대신 채용할 카드가 있냐라고 하면은 만수의 신 일단은 천수의 신이죠. 어, 그렇게 되면은 만수의 신이랑 천수의 신을 굳이 안 쓰는데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순성은 가만히 있다가 좀 얻어맞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섬도이 쪽은 뭐 어차피 한 장 쓰니까 상관없지만은 요거를 용병으로서 채용하던 카드들은 같이 타격을 받지만 걔들은 타격이 많은 반면 야미는 그렇게까지 타격이 커 보이진 않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거는 살짝 그 반대라고 보시면 약간 뒤집어서 생각을 하시 음. 오히려 섬 왜냐면 호넷비트 야미가 호넷비트를 쓰는 거는 이 아주 생뚱맞은 이 섬도 카드 두 개로 야미 카드에 직접 접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대신에 그러니까 섬도패골 아까 말씀드렸듯이 섬도패골에서는 직접적으로 뭐 트루이 오르페골 몬스터에 닿을 수 없단 말이죠. 음흠. 그래서 오히려 그 용병으로서 활용하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뭐 트루이메어 피닉스를 이어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어갈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런 덱은 좀 우회 루트가 많단 말이죠. 음. 특히나 뭐 그거는 초동에 잘렸을 때의 그 전개 파츠 보정을 위해서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큰 타격은 없습니다. 아무튼 호넷비트는 한 장에 들어가고 나는 뭐 메인 기믹을 특히나 뭐 오르페골 같은 경우에나 갈라테아 아이가 나오든 뭐 이제는 메인 몬스터가 오르페골 잭나이츠 오르페골 기두수가 아닌 다른 일반 하급 몬스터마저도 이제 전개 파츠를 쓸 수 있어서 그런 쪽에서는 거의 타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는 그냥 개체수 보정을 위해서 호넷비트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음. 대신에 야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링크 몬스터를 1레벨 튜너로 취급해서 싱크로 소환할 수 있다. 이걸로 나오는 게 캡시 야미. 얘는 야미 몬스터 2장 서치하는 아주 그냥 바로 야미 덱 테마 기믹을 돌릴 수 있게 도와준다 해서 그냥 안정성만 내려가긴 했는데 그 피해 정도만 보면은 일반 호넷비트를 용병으로 활용하는 다른 덱들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성에 좀 타격이 있다. 대신에 그거 없어도 게임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보충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 주제인데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야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하지 않은 건 역시나 매출과 관계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거 야미에 대한 제재와 관계가 있는 건데요. 자 마수의 회유라는 마법 카드입니다. 자 쿠마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마수의 휘루 쓰는 덱이 메르피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정도로 원래 음. 존재감이 저한테는 아예 없었거든요. 마드를 할 때마다 음. 저런 덱 저런 소환 제한 보시면은 이제 효과로 야수족밖에 특수할 수 없다라는 소환 제약도 걸려 있는데 굳이 이걸 레벨 2 이하로 써야 되나라는 느낌의 카드였는데 얘도 이번에 들어오는 야미 걔네들 야수족이지 않습니까? 음. 거기다가 얘네들이 다 레벨 1 그런 개체 수가 무한으로 복사되고 거기다가 얘네는 턴 제약도 없다 보니까 음.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음.
턴제약 없이 덱에서 3장이 뚜두둑 나오는 카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은. 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종족 제한도 걸려 있었던 카드인데 그 종족 제한조차 안 받고서 현재 탑티어 카드인 테마가 이거를 3장을 따다닥 쓴다? 아, 게임 망했구나 하는 게 바로 느껴지죠. 그래서 얘는 확정적으로 야미 때문에 금지 먹었다가 맞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음. 어 근데 그거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무제한이었다가 바로 금지를 가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쵸. 아까 섬도의 호네피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크디클레어라든지 이런 카드는 그래도 "사용은 해 봐라."라는 식으로 제한으로 여지를 좀 남겨줬는데 이 마수의 회유는 왜 그래도 "찍먹이라도 해 봐라." 하면서 제한 정도까지라도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금지를 줬을까요? 호넷비트 같은 경우에는 얘도 효과에 제한이 있어요. 음음. 자신 메인 몬스터전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고 음. 그렇게 해서 나와봤자 1장이에요. 음. 그걸 2번 써봤자 2장이고 해봐야. 음. 근데 저 마수의 회유 같은 경우에는 덱에서 3장이나 나옵니다. 음. 링크, 싱크로 다 해먹어도 충분히 남을 정도의 그런 3장이고 음. 그거에 이제 큰 제약이 없을 수 있는 게 지금 얌이에요. 음. 메르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거 썼을 때라고 해도 이렇게 큰 힘을 못 내요. 메르피 테마가 그렇게까지 막 티어까지 올라갈 정도도 아니었었고 음. B티어 중에서도 하위급인데 지금 오프에서 0티어인 얘가 제한도 없이 필드에 소재를 쓸 수 있는 카드를 3장을 뚜두둑 내보내는 카드를 3장을 쓴다. 자, 이 링크로만 따져도 이 링크 몬스터 한 6마리는 뽑을 수 있을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음. 이 링크 몬스터 6마리를 뽑는다는 것은 그만큼 또 악랄하다는 거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야미가 들어오면서 완전하게 죽어야 되는 얘다라는 느낌으로 금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호넷비트나 이제 아크디클레어러에 비해 이 마수의 회오는 제한의 여지조차 남기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야미가 막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턴제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카드가 있는지는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이 마수의 회오를 다시 이제 뭐 셀비지를 할 수 있다든지 막 이런 카드가 있다면은 이걸 또 쓰면은 막을 수가 없다. 야미의 폭발적인 어떤 전개력을 막으려면은 이거는 그냥 금지를 보내는 게 맞다라는 코나미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 약간 그런 말씀이신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저 마수의 회유를 3장을 들고 있는 상대가 음. 우라라 막아잡고 이제 다른 서치 카드 다 막혔는데도 이제 야미 순수 테마 기믹으로도 계속 전개가 가능해요. 음. 퍼미션을 한마디로 다 빼도 이미 자기 테마 굴릴 만큼의 성능이 기본적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통과되면은 그것도 지옥이고 통과 안 되면은 또 그걸 또 막을 퍼미션도 없어. 진짜로 제가 상대의 카드를 막는 퍼미션만 7장이 아닌 이상은 음. 저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음. 그렇군요. 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리본노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음. 일단은 카드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덱에서 야수적 효과 몬스터 3장을 효과 무효하고 특수 그러니까 번개 파츠의 시동 카드로 보는 그 시선이 좀 주요였는데 일단 그거는 확실히 강한 카드는 맞습니다. 이게 아까 다 앞에서 설명해 주신 거를 일단 요약을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보자면 복수메일 경우에는 이 카드에 카드명 턴장 또 없어요. 이거 어둠의 유혹이랑 똑같습니다. 이 카드의 첫 번째 장에 우라라 맞고 두 번째 장을 킬 수 있다는 거.
음. 일단 이거는 확실히 강한 카드가 맞긴 합니다. 일단 덱에서 뭐 내 야미 몬스터 3 장을 땡겨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링크로 바꾸고 뭐 싱크로 하고 하면은, 그리고 뭐 묘지에서 살리고 그때부터는 뭐 효과를 발동하면은 의미가 없어지죠. 음. 효과 무효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카드를 활용할 만한 덱이 뭐 메르피가 꽤 없다. 거기서 플러스 하나로 뭐 마귀행신 같은 거, 사실 마귀행신 카드입니다 이거. 마귀행신밖에 없 근데 마귀행신, 메르피 다 우리가 솔직히 지금 랭크를 하던 티어 게임 친선전을 하던 친선전에서도 보기 힘든 덱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덱에서 활용을 하는데, 사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메르피마저도 이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메르피는 스프라이트가 있는데 굳이 야수 쪽 제약을 걸어야만 할까요? 사실 스프라이트 쓰는 게 훨씬 이득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순수 메르피가 아니면 마수의 회유를 쓸 가치도 없는 그런 카드였는데, 이제 야미가 좀, 네, 많이 다르죠. 야미가 발매가 되면서 좀 예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야미가 이제 야미 카드가 전부 다 야수족이기 때문에 전부 다 마수의 회유 특수 소환 범위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카드가 문제가 뭐냐면 성공해서 전개 파츠, 아까 과도한 파워의 전개 파츠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쵸. 대신에 이 카드는 이제 후공에서 저는 세다고 보고 있거든요. 음. 왜냐면 일단 턴제약이 없는 덱 특수, 3장 덱 특수가 문제가 뭐냐, 상대의 견제권을 무조건 하나 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미 몬스터, 야미가 그냥 마슈마오 야미를 제외하고 다른 야미 메인 몬스터가 필드에 야수종 몬스터가 있어야 이제 그 특수 소환되고 기믹이 굴러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 그랬듯이 만약에 상대 필드에 문라이트 라이거 댄서가 있고 제가 마수의 회유를 켰어요. 한 장밖에 없다고 쳤을 때 마수의 회유를 켜서, 잠깐만요. 설명을 잘못 음. 들었 음음음. 그러니까 상대 필드에 문라이트 라이거 댄서가 있고 제가 뭐 일반 소환권을 내려서 야미 몬스터를 냈어요. 음. 그리고 어느 정도 막 링크로 이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링크 야미 스네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전개가 빠바박 이어지니까 상대가 내 전개 도중에 문라이트 라이거 댄서 효과를 써서 필드 클린을 한번 싹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원래 같으면 내 필드에 야수종 몬스터가 없기 때문에 야미 기믹에 정지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마수의 회오를 켜면은 덱에서 이제 야수종 몬스터 3 장을 다시 띵띵띵 보충을 해 와서 다시 전개를 이어나갈 수 있단 말이죠. 이거는 좀 후공 돌파 쪽에서는 어찌 보면 캣 투 드래곤 테일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캣 투 드래곤 테일은 그래도 캣 드래곤 테일만 을 위한 그게 카드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 테마 카드기도 하고. 그쵸. 근데 얘는 어찌 보면 캣 투 드래곤 테일의 서치 플러스 융합보다 특정 조건에서는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 그리고 심지어 얘는 야미 테마군 카드도 아닌데 용병으로서 불려와서 활용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보다 더 강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음. 특히나 이 카드가 OCG에서는 야미 테마에 맞춰서 제록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제록할 건데 이거 야미랑 궁합이 좀 좋을 것 같거든. 한번 써 볼래?" 해서 제록을 시켰단 말이에요. 음. 근데 아마 코나미의 그러니까 상정했던 그 파워보다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좀 예상외로 '야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OCG에서도 실제로 무조건 얘를 제재를 먹여야 된다 해서 한 분기 늦었지만 아무튼 금지를 갔습니다. 10월 달에. 야미의 최전성기가 아마 25년 2 분기 이쯤이었는데, 그때는 뭐 1-2 분기 그때였는데, 그때는 제재를 뭐 비껴 맞았었죠. 사실상 무제재라고 봐도 되는데, 아무튼 제재를 비껴 맞았고 OCG 10월 금지에서 25년 10월 금지에서 마수의 요가 금지를 가면서 이 날먹 초동 카드 플러스 돌파가
전기 핵심 카드가 금지를 가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좀 느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카드를 살려둬서는 그러니까 아까 아카치아 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야미 테마의 판촉을 위해서는 이 카드를 한번 제한으로 냅두는 것도 나쁘지 않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저도 살짝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카드 하나 때문에 이 카드의 존재 자체가 좀 도움이 안 된다. 안 좋은 쪽으로 영향력이 너무 강하다라고 코나미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OCG에서 그런 활약상이 너무 많았고 음. 얘를 제한해도 의미가 없 왜냐면은 이거 아까 야수족 제약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초동 카드로 썼을 때는 이 카드 발동 후라서 아크디 클레어를 세울 수 없는데 만약에 내가 야미의 전개를 내리고 그러니까 패에서 야미를 내려서 전개 뚝딱뚝 해서 아크디 클레어를 세우고 그다음에는 마수의 효율을 키울 수 있단 말이죠. 음. 발동 후 제약이라.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크디 클레어를 세우고 또 전기를 하네? 이러면은 거의 그냥 초고점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음. 카드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야미가 너무 강력한 게 아닌가. 우리가 일단은 카드는 팔아야 되는데 그전에 게임이 개 완전히 박살이 나 가지고 유저 이탈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 카드는 사실 서포트하라고 제록하기는 했는데 악용이라고 봐야겠 좀 야미의 파워가 안 좋은 쪽으로 두각이 많이 되게 보여주는 카드라서 굳이 살려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아까 제한 카드 얘기했을 때 좀 선제제 얘기를 하면서 카치아 님이 말씀을 드렸던 "야미가 그 정도의 파워의 덱인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서도 사실 저도 답변을 하자면 그 정도의 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뭐 멜리스 라이제올 뭐 티아라멘츠 뭐 그런 덱 오기 전에 '얘네가 그 정도로 세?' 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음. 야미도 그런 질문을 받을 덱 중에 하나고 아주 명확하게 "응. 그 정도의 덱이야."라고 확답을 할 수 있는 파워의 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수의 회유 금지는 그냥 야미를 좀 상당히 견제한 게 야미가 특히나 마스터 듀얼 카드 이제 야미랑 싸워 줄 덱이라고 하면은 드래곤 테일 뭐 미츠루기 뭐 이제 멜리스는 티어 하락을 되면은 쪼끔 버겁긴 합니다만 아무튼 드래곤 테일 뭐 이런 카드들 이제 이런 테마군의 덱이랑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런 덱이랑 싸우는데 얘네는 이미 제재를 많이 먹었단 말이죠. 뭐 라이즈올이라든지 아직 드래곤 테일은 살아 있긴 합니다. 음. 대신에 야미랑 상성이 좋냐라고 하면은 약간 반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라이즈올도 쪼끔 출력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용병으로 활약을 하는 추세에서 이제 드래곤 테일이 환경 탑으로 군림을 했는데 여기서 야미를 마수의 효가 살아있는 거의 풀파워급으로 낸다? 이러면은 좀 환경에 안 좋은 쪽으로 바람이 좀 격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도 얘네가 갑자기 티어 최상위권 다 "저리 꺼져. 내가 0 티어야." 하고 띵 올라서는 게 좋은 사례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비들 티어 최상위권으로 좀 유도를 하되 너무 강력하게는 설계를 하지 않겠다. 그래도 드래곤 테일이랑 호프제올, 라이제올, 뭐 미츠루기 라이제올 이런 덱이랑 좀 투닥투닥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출력을 조정을 하겠다. 그런 쪽에서 금지를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금지를 이 카드가 만약에 이번에 금지를 가지 않았다고 해도 언젠간 금지를 갈 수밖에 없는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잘 잘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자, 잘 들었고요. 두 분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는 마수의 회유가 이미 나와 있었던 카드였지만 사용하던 카드 대표적인 거는 메르피
그다음에 뭐 마갱신 정도였는데 그나마도 마갱신보다도 메르피가 쓰긴 썼지만 그 정도로 출력이 잘 나오는 진짜 그러니까 제재를 할 정도의 카드는 아니었지만 요번에 이제 야미가 나오면서 이 마수의 회유라는 카드는 초동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는 카드라 제한을 하고 간 보는 것도 가능했을 건데 왜 이제 금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는 너무나 이 자체 카드 하나만의 카드의 어떤 그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파워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단일 너 파워가 갖고 있는 그쵸. 잠재력, 포텐셜이 너무 과도하게 안 좋은 쪽으로 강하다. 그쵸. 그래서 그냥 간 보는 플레이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금지를 때려버리는 과감한 수를 취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제재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야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없어서 이 야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없이 약간 간접적인 제재라고 봐야겠죠. 간접적인 제재만으로 야미의 파워를 어느 정도로 좀 제한을 시킬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간접적인 제재를 받고 나머지 또 제재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총평을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마님, 오늘 이제 이 마스터 듀얼 새로 이제 1월 8일 날 적용이 되는 금지에 대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제가 느낀 거는 딱 하나예요. 지금 판치는 놈이랑 곧 판칠 놈 죽이겠다는 마인드. 딱 음, 그 하나입니다. 음. 자, 그러면은 이게 네, 예. 네, 말씀 마저 해주세요. 이게 멜리스가 지금 판치는 놈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제재는 져야 되는 거 맞고 이제 야미 같은 경우 오프에서 판치는 놈이니까 여기 들어와서 판치는 그 개판되는 거를 막아야 되는 것도 맞고 이번 금제는 정말 잘 먹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렇군요. 그러면 리본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총평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2026년 1월 마스터 듀얼 리미트 레귤레이션을 살펴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 여러 가지 좀 특이사항이 야미 테마의 그 발매 직전 선제제, 그다음에 직전에 개최된 12월 듀얼리스트 컵 이런 것까지 좀 연관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기대되는 사항이 많았었는데 저는 일단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살짝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야미 선제제를 간접적이나마 좀 확실하게 먹겠다. 버넷비트로 섬도후 용병을 허용을 하되 안정성을 낮추는 식으로 야미의 판촉을 유지를 했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너무 강력한 그러니까 코넷비트는 오케이. 우리가 이 정도 사용하는 거는 이해를 할게. 근데 마신의 회유는 안 돼. 마수의 회유는 안 돼. 이거는 너무 강력한 카드야. 해서 마수의 회유를 금지 조치 바로 과감하게 때린 거. 이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파워를 미리 제재를 했다는 거. 굉장히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폐 세력 멜리스를 확실하게 죽이도록 좀 작정을 했다. 일단 레드랜섬 하나 금지만으로 얘네가 죽는 거를 전혀 아니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화이트 랩이 제한 메인 덱 멜리스 카드를 두 장 또 줄여버렸다. 음, 이렇게 해서 화이트 레빗으로 TB11 이것만 해도 확정적으로 멜리스폰 도마우스라든지 다른 멜리스 카드들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개체수를 불려 나가면은 사실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음, 그래서 뭐 GWC를 세트를 하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화이트 레빗의 특성이 뭐냐면 세트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카드에 직접적으로 뭐 우라라라든지 그런 카드를 맞지 않는단 말이죠. 드롤로크 버드나. 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카드로 시작을 했을 때도 카드로 초동을 시작을 했을 때도 상당히 강력하다는 점 이거를 좀 주목을 했었고 어둠의 유혹 제한 이거는 멜리스의
간접적인 시동을 걸어주는 카드이기도 하고 어드밴티지를 땡겨오는 카드이기도 해서 특히나 드로우로 땡겨오는 패트랩이 이제 턴2에서 좀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 이거를 확실히 경계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둠의 유혹이 지금 멜리스가 썼을 때 너무 강력한 카드라서 특히나 그쵸. 이 카드로 뽑아오는 또 다른 패트랩 뭐 범용 패트랩, 폐유발 이런 거 멜리스가 채용하는 이 카드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멜리스의 전열 뭐 어코드 토커 뭐 하츠 오브 크립터, MTP 07 이런 카드들도 상당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것만 상정을 하고 플레이를 하는 것도 사실 너무 버거운데 이건 멜리스 특유의 좀 사이버스 특유의 그 공격권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이제 패로 땡겨오는 상대의 패트랩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불합리하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멜리스가 이번 듀얼리스트 컵에서도 높은 티어, 높은 활약상을 보여줬는데 이거를 확실히 제재를 하겠다. 그래서 어둠의 유혹은 이 카드가 한번 막히면 아예 못 쓰는 식으로 제한까지 조치를 했다. 음. 대신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OCG랑은 좀 다르게 사이버스 범용 그 엑스트라 덱 몬스터 제재는 없었단 말이죠. 뭐 스플래시 메이지나 링크 디코더 금지 이런 식으로 엑스트라 덱을 일절 건드리지 않았다. 그거는 약간 OCG랑 궤가 다르죠. 그쵸. 거기는 일단 거기는 좀 스킵을 하고 마스터 듀얼만 보면은 뭐 참기, 이그니스터, 마린세스 이런 덱들은 스플래시 메이지 같은 카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덱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스플래시 메이지 살려놓고 음. 대신에 메인 덱에 있는 멜리스 카드 그다음에 멜리스를 간접적으로 서포트하는 어둠의 욕을 제재하는 쪽으로 이제 출력 저하를 좀 설계했다는 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이렇게 해도 사실 멜리스는 티어 끝자락에 머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쵸. 적어도 2 티어, 2 티어, 3 티어권에서 2 티어권에서 좀 유지를 할 만한 파워기 때문에 그래도 '드디어 1 티어에서 이 덱이 드디어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대신에 여기서 약간 특이사항이 12월 듀얼리스트 컵의 결과가 바로 반영된 결과는 아닙니다. 사실 멜리스랑은 별개로. 멜리스는 좀 수건 사업급으로 코나미 밸런스 팀 그 금제 결정팀에서 수건 사업으로 그냥 멜리스의 출력 저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서 멜리스의 제재랑은 별개로 듀얼리스트 컵의 결과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 거기서 그 증거는 이제 미츠루기나 뭐 라이제올, 호프, 드래곤 테일의 제재가 일절 없었죠. 드래곤 테일은 아직 판매 기간이 있어 바로 때리기는 좀 그렇죠. 그렇긴 한데 결국에는 티어 최상위권으로 드래곤 테일이 올랐다는 거랑 그 바로 밑에서 추격을 하고 있는 게 호프 라이제올, 호프 파츠를 쓰는 호프제올 아니면 그다음에 미츠루기 라이제올 이런 쪽으로 이제 티어 선별을 했을 때는 이런 덱들의 출력의 저하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근데 아마 1월 리미트 레귤레이션보다는 한 달 뒤 2월 26년 2월 리미트 레귤레이션에 이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12월 듀얼리스트 컵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리미트 레귤레이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 짧은 기간 내에 듀얼리스트 컵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음. 저도 그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고려했을 때는 일단은 직전 뭐 11월 달, 12월 달 25년 4 분기 그 시 마지막 그 리미트 레귤레이션을 일단 이걸로 결정을 하고 12월 달 듀얼리스트 컵 플러스 이제 1월 달에 발매되는 야미와 그런 덱들과의 이제 상성 뭐 데이터 수집 그런 거를 그런 거 분석할 시간을 고려했을 때는 2월 리미트 레귤레이션에 좀 그 12월 듀얼리스트 컵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총평을 내리자면 멜리스의 유효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멜리스를 돌려깎기식으로 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좀 한 대 한 발 한 발 강력하게 제재를 때리는 식으로 틀을 잡은 것 같아. 얘네가 돌려깎기만 해서는 그대로 파워가 떨어지지 않는다. 음흠. 그다음에 이제 새로 나오는 테마와 더불어서 불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다른 덱들도 나오고. 이제 라이즈올 같은 경우를 좀 어떻게 코나미가 바라보고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이게 지금 멜리스는 결국에는 직접적인 제재를 계속 연달아 먹으면서 티어를 하락하기 직전 그 상황에 놓여 있고, 라이즈올은 여기부터 뭐 데몬 스미스를 쓰든 여기 붙어서 활약을 하고 저기 붙어서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거를 코나미가 과연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즈올의 좀 덱 타입 증가, 뭐 호프 제올, 미츠 제올, 데몬 제올 이런 쪽으로 활약을 하는 거를 마냥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향후에 미츠루기에 대한 직접 제재든 아니면 뭐 라이즈올의 추가적인 제재든 이런 쪽에 데이 리미티드 레귤레이션 업데이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네. 자, 두 분 총평 잘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멜리스에 대한 제재, 그리고 야미에 대한 선제재, 큰 축으로 두 가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덧붙이는 엘렉트럼의 무제한. 사실 엘렉트럼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거는 이 멜리스에 대한 제재와 야미 선제재에 좀 묻히는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의미 있는 지원이다 라는 거, 그렇게 요번 금제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두 분 모두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1월 8일에 적용이 되는 마듀 금제에 대한 그 어떤 설명, 논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카바카바.